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으면서 적잖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잠시 전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검사장의 회고록 파장도 주목됩니다. 이 전 검사장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고가 외제 시계, 수백만 달러 뒷돈 수수 혐의가 모두 사실이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야권의 친노, 친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도 이처럼 핫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今回の訪日を契機として信頼と友情が育まれ日韓関係が大いに飛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일본 측의 환대 속에 오늘 둘째 날 방일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오늘은 한일 양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 방일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이 한일 의원연맹과 한일 협력위원회 등 양국 교류를 지원하는 입법 교류 단체 소속 주요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와 이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과 입헌민주당 지도부의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어제 미래기금 조성을 발표한 전경련과 게이단렌 관계자들뿐 아니라 우리 측에서는 이번 방문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 이후에는 게이오 대학으로 가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강연을 통해서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인 청년들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친분이 있는 일본인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정을 마친 뒤 늦은 오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로는 12년 만에 열린 어제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와 경제 안보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3년간 고수해오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한국은 이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함을 공유하면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도 곧바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요, 또 안보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 안보 협의체도 출범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죠. 네, 뿐만 아니라 5년째 중단된 외교 국방 라인의 안보 대화까지 복원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두 정상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
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日韓間で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協議を立ち上げ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마치고 양국 정상은 이제 두 차례 만찬 자리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그 두 번째 만찬 자리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어제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친교 만찬을 가지며 약 4시간가량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이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 한 뒤에 2차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정상만 이 긴자의 또 다른 오므라이스 집으로 옮겨서 친교 시간을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통역을 대동한 채 상의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푼 채로 술잔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 내내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젯밤 10시쯤 이 만찬을 마친 뒤 포착된 모습에서는 윤 대통령이 차창을 내리고 기시다 총리에게 밝게 인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2차 만찬 자리에서는 두 정상이 맥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윤 대통령이 화합과 융합의 취지를 담아서 한국 소주를 마셔보자라는 제안도 했고, 이에 화합주를 마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우호의 맛이 정말 좋다라는 유머러스한 말로 화답을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기시다 총리가요, 이 한국 소주에 이어서 이제 일본의 고구마 소주도 마셔보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네, 이러한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이 1995년 한일 수교가 이뤄졌는데 제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 이런 바람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과 함께 한국 방문 때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또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기시다 총리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양국 국민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밝은 양국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적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유한 기시다 총리의 글은 전날 자정쯤 작성된 것으로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이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급선무라는 글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은요, 윤 대통령 일행이 가는 곳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환대로 맞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네, 윤 대통령의 첫 방일 일정인 이 제1동포와의 만남에서부터 일본의 이례적 의정과 환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간담회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심 교통을 통제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은 윤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고 윤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의장대 공동사열 행사와 두 차례 연속 만찬도 이례적이고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의장대 공동사열 행사는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로비에서 약 8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군악대가 애국가와 기미가요를 차례로 연주했고 두 정상은 의장대 앞을 걸으면서 각자 국기에 예를 표하고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20년 만입니다. 두 정상이 긴자에서 이제 두 차례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다진 거 이게 이례적인 오모테나시 그러니까 최고의 환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키야키로 유명한 요시자와 식당에 도착을 했을 때는 먼저 식당에 도착해 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로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요. 기시다 6호 여사까지 네 사람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만찬은 김 여사와 이 기시다 6호 여사도 배석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만찬은 양국 정상 부부 간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서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서 전해드린 이 오므라이스 집에서의 2차 만찬 역시 일본 정부가 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희망을 반영해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요. 2차 만찬이 외부 식당에서 다소 소박한 메뉴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빈 대우에 준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므라이스 집이 경호 문제를 위해서 며칠간 장사를 접은 채 준비를 해왔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세큐리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큐리티, 안전, 예, 보안. 그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한 그 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오므라이스를 먹은 그 이자 집에서는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영업을 며칠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그 일본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레이드가 좀 낮은 격이 낮은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맞은 일본 정부의 어떤 접대는 거의 국빈 수준에 그 상당했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상회담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패널들께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외국 방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일단 의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일본 자위대의 어떤 사열 앞에서는 뭐 국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일본 국기에 대한 이런 예를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도 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회담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어두운 게 없다는 평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회담 분위기 그다음에 저녁 만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일본과의 12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디냐 산뜻한 출발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시는 뭐 평가를 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제의 어떠한 그 사진으로 보도된 내용들 특히 일본 총리와 그다음에 2차 만찬 장소에서 맥주잔을 이렇게 기울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저 같았으면 오히려 술을 마시는 장면을 좀 보이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대통령께서 이런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알지 않았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국빈 방문을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좀 격이 낮은 오피셜 비지트였다라고 해도 이게 극진한 예우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세심한 예우가 아니었는가, 세심하게 대접받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좋은 호텔, 좋은 식당에서 비싼 음식 대접받는 거는 돈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하지만은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그럼 훨씬 더 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한국하고 일본은 조건 실건 간에 서로 불가피한 필요한 상대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뭐 조선시대 말입니까? 일제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 한국한테도 좋고 일본한테도 좋은데 이러한 그 정상적인 관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높게 평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약간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 알아봤고요. 이제 또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무엇보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그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느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일단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직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앞서 6일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간접적인 사과만을 표현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라야마 다마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또 간나오토 다마는 우리로서는 만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태도에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본은 4월에 통일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에 직접 사과한다면 당장 표심 공략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여름쯤에 한국을 이제 답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이 또 가장 크게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우려하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것의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번 방일이 최악의 굴종 외교로 판가름 났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면서도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고요.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상권 선구를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습니다. 일본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1998년 10월 발표한 이란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는 형식적인 언급만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백악관은 환영과 지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협력, 파트너십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발표를 했다면서 미국은 한일이 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 진전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 양자 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파트너십이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어제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그 회담 결과의 내용, 그다음에 회담의 어떤 양 정상 간의 합의,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가해 주시죠. 글쎄요,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양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 더 좋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말의 그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런 것을 굴종 외교로까지 폄하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야당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야당은 전혀 대안도 내놓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는 오랜 기간, 40년 전, 50년 전 올라가면은 1965년에 그 청구권 협정도 있고, 또 그 청구권 협정을 갖다 자세히 보면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법적인 예민한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은 뭐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차선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결단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과를 계속 강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과랑 유족들의 사과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용서를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했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국내에 생존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국민들의 자존심을 오히려 상처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일본에 갔어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하셨냐면 물컵의 반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을 채워주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렇지만은 내리면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공항에 내리면서도 뭔가 대승적 결단을 했으니까 일본에서도 뭔가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뭔가 기대 있는 모습을 바란다고 했지만은 전혀 없었어요. 어저께 정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저도 그 생중계로 보면서 메모를 해봤지만은 전혀 우리 말과 저쪽 말과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해제했지만은 WTO 제소도 치하를 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협의해 나간다고 네, 했습니다. 그냥 결론 내지 않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도 없었어요. 해결책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반성과 사과에 대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저께 회담 이후에 NHK 보도 내용이 더 문제가 됐다고 봐요. 거기서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NHK가 공영방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 보도를 했었을까? NHK는 총리 전담 기자가 있을 만큼 이 부분 총리실의 어떤 사실 보도를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아야 될 차라리 안 가신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시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법원의 시간이 함께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던 대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의 연루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던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서 오늘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몇 분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고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 집회 참여자들 그리고 충돌을 우려했던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됐고요. 취재진들까지 모이면서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 앞서 첫 번째 재판 때도 이제 오전에 출석할 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었죠. 하지만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또 작심한 듯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도 현재 지금 점심 식사를 위해서 휴정한 상태인데요. 잠시 뒤인 2시 반부터 속행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오늘도 오후 재판에 나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3일은요. 선거법 위반 관련 첫 번째 재판이었던 만큼 이 대표가 출석하는 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침묵을 지켰고요. 대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재판 출석 당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첫 번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평소보다 30분 당겨 진행을 했고, 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한 뒤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재판 때 이제 당초 오전 10시였던 재판 시간을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해야 되니까 늦추어달라 이렇게 재판부가 요청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오전 10시 30분 개의된 재판에 참석한 겁니다. 이 대표 최고위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우선 이 대표는요, 오늘 오전 열린 이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한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하다, 항복식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꺼내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 재판과 관련한 이 취재진의 질문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도 중요하지만 한일 외교 관계 망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와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사법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판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재판도 중요한데 한일 외교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다뤄지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오늘 재판부는 앞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이어서 다시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확보한 서류 증거를 확인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 대표 측이 반박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정대로 서증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공판부터는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3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비공식 일정도 함께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나 김 전 처장이 생전에 가족들에게 보냈던 영상 등을 증거로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육성을 들어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대표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봅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직원이라는. 이 같은 검찰의 추궁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또 어떤 방패로 대응하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첫 번째 재판 때는요, 이제 누구를 몰랐다 이 말은 주관적인 표현이다 이 같은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대표 측은요 첫 번째 재판에서 이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에 팀장급만 600명인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느냐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에서 몇 번 본 사람을 안다고 할지 모른다고 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건 주관적이고 이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를 김 전 처장과 즐긴 데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고 반박을 했고요. 해외 동반 출장 영상에서도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면서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처럼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이죠. 바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두고서 검찰 그리고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이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압박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보고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공문을 포함해서 국토부가 2차례 더 보낸 공문에도 협박은 담기지 않았고 또 다른 국토부 공문엔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나온 이 대표의 국토부 요청 관련 발언과 지난해 나온 국토부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그 성남시의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방안, 이걸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런 의혹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 대표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되는 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주거환경과로부터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시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방안이 담긴 그런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국토부가 공공기관 기존 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성남시를 포함한 28개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워서 시의 치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맞은 법원의 시간 사실상 이제 시작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 또 출석이 예정돼 있죠. 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은요, 오는 31일에도 열리고요. 정식 공판 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오늘 재판에서 이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다음 재판부터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고요. 무엇보다 31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와 법정 대면을 앞두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지금 오전 상황이 알려진 부분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쟁점이 두 개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제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대표로부터 김 전 처장이 표창장을 받는 등 두 사람이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봐도 두 사람이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쉽게 알 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의 어떤 행위인가,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가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그 행위의 이 부분이 기억이라는 부분이 행위에 포함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인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왜 기억을 못 하느냐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같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친밀감이라든지 주관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왜 모르느냐라는 주관적인 부분을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의 주관적인 기억이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그렇게 기억할 만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과연 사실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뭐 유동규 씨 나와가지고 골프장 관련된 에피소드 온갖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그 생각이 들고요. 김문기 씨가 왜 중요하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국토부가 왜 중요하냐, 협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협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백현동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만약에 그 대선 때 문제가 됐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뭐 성남FC도 있지만 백현동, 대장동만으로도 지금 그 야당 내에서 당대표 내려와라 지금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2021년 그 9월, 10월 이럴 때 대장동, 백현동이 지금처럼 이게 그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 대선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공직선거법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역시 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네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앞서 두 차례 재판에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김용 전 부원장 측의 반대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측은요, 지난 재판에 이어서 어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서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권까지 얻어서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자신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유 전 본부장은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장소를 지적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 지도로 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느냐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장이 피고인, 즉 김용 전 부원장의 신문 방식이 정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질문을 제재하겠다고 두 사람을 진정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양측은 법정 밖에서도 취재진에게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맞붙었는데, 먼저 김용 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 목소리부터 들어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줬다는 사람이 언제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냐라고 저는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취재진들에게 이 사건의 본질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 유 전 본부장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감춰야지. 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그거 밝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벌 받게 생겼습니다. 날짜 언제? 그러면 제가 수첩에다 딱 꼬박꼬박 적어놓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 줬는 거를 내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감춰주면 감춰줬지. 어제 법정에서는요, 현금 2억 원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이 현금 2억 원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서 경기도청 근처에서 전달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실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법정 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 2억 원의 무게는 약 4kg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무게가 비슷한 생수병을 이용해 시연을 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휴정 시간에 실제 현금 2억 원을 임시로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 1억씩 담긴 이 갈색 골판지 상자 2개를 커다란 종이 쇼핑백에 넣고 15분 정도 걸어갔다면서 직접 시연에 나섰는데요.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종이 쇼핑백을 들어 올려서 이 무게를 가늠해보고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품에 1억 원을 숨겨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모습도 시연을 했는데요. 1억 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서 외투 안에 숨겼는데 눈에 띄게 불룩해진 모습에 일부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요. 김용 전 부원장도 웃음기를 보였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는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김만배 씨의 이른바 428억 원 제공 약속 의혹도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김 전 부원장 측 이 주장에도 반박하면서 또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요,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주기로 약속한 이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김용 전 부원장 측은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이 관련 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너의 것인 줄 안다고 말을 했다며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아닌 유동규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캐물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여러 사람한테 이재명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나를 대표적으로 포함해 말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고 하죠.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요, 이 뇌물죄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제시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과 함께 돈을 받기로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금액을 나눈다고 해서 특별 양형 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이 이게 결국은 다 되기 때문에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계속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양측이 또다시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충돌을 한 겁니다. 그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어제는 현금 2억 원을 가져다가 돈을 건네준 상황, 이걸 이제 시연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희 기자들이 아까 소개해드렸죠.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도 일부 알려지긴 했는데 어제 그 시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침 이제 변호사 두 분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법률적인 평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2억이 큰 돈이죠. 하지만 부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 옛날에 변호사 할 때 1억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007 가방 있었잖아요. 10,000원짜리 신권을 가득 채우면 10,000원짜리 만장이면 1억이거든요. 007에 꽉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2억은 그거의 40%거든요. 5만 원짜리 4,000장이면은 2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2억이라고 하는 건 만드는 게 어렵지 전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재판에서 유동규가 정확한 날짜하고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 변호인 측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돈이 남욱 변호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정민용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김용이 2021년 11월, 12월 그 바빴던 대선 그 기간에 그 다른 사람도 아닌 대장동 관계자로서 의심을 받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를 굳이 3번이나 만났던 것,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게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이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정민용이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유동규 씨는 돈만 받았지 내가 김용한테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우기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용은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2020년 12월까지 했거든요. 2021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공무원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김용 씨는 정치인이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김용 그 부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면 더 강력한 반대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특히 뇌물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관련해서는 이 돈을 건네주는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 신계련 의원 뇌물 사건에서도 어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의자에 두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자가 신계련 의원 사무실에는 그런 의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무죄가 된 사건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돈을 어떻게 주었냐, 어떤 방법으로 주었냐, 언제 어디서 주었냐, 언제 주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알리바이, 그러니까 현장 부재 증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피고의 방어권을 위해서. 근데 지금 유동규 씨의 얘기는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날짜를 특정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달 방법이 뭐 1억 원 같은 거 외투에 넣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숨기고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재판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상세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유동규 씨의 변호인이라면 저는 언론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본인의 지금 법정 진술이라든지 외부에 나온 진술들이 감정이 많이 섞여 있고 팩트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달 방법이 굉장히 엉성합니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 내용이라든지 태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같아서는 김용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제 회고록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책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과 그다음에 범죄 혐의 또 당시의 문재인 변호사의 행태 등이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돼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포된 이 책 소개 자료를 보면요. 이인규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취지로 수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이 고가의 명품 시계와 수백만 달러 뇌물 수수 등의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서거를 해서 당시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바 있었죠. 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500만 달러가 건네진 단서를 포착하고 홍콩에 사복 동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책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당시 변호사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맡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일가 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인규 전 검사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고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면서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요. 지금껏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렇게 일부 야권 인사들이 이제 주장하고 또 그렇게 고수를 해왔는데 그런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서 본인의 저서에서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었는데요. 또 그동안 친노 등 야권 인사들은 홍만표, 이인규, 우병우 등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고위 인사들의 과잉 고압 수사로 인해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이 전 부장이 이를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검찰을 떠나서 한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로펌 대표에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로펌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패널이 다 변호사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이른바 이제 자기가 변호를 해야 한 당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인규 전 검사장이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변호인도 저도 이제 참여를 하지만은 일단은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끝나고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 기소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호인 의견서 한 장도 안 냈다라는 부분은 조금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이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외이고 너무 비겁한 검사의 모습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제 기억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뉴스를 갖다가 시시각각으로 그 진행되는 뉴스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뭐 당연히 이인규 검사장 책은 못 봤죠. 아직 그 서점에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이인규 검사장의 이야기만으로도 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런 이야기도 얼핏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로 억울하게 아무런 혐의도 없었던 것이냐. 쉽게 말하면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억울하게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인규 검사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사 수사 책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인규 검사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뱉은 말에 대해서,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이인규 검사장이 보다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의 또 다른 쟁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당시 수사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돼서 미완 상태로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요,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사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실 친노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는 사실상 성역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인규 전 부장이 직접적으로 건드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 부장은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상당의 명품 시계 세트, 또 아들 노건우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없다고 회고록에서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들의 집 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혀진 게 노 전 대통령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노건우 씨와 조카 사위가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책에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직접 명품 시계를 언급한 데모, 이것도 회고록에 담겼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일 조사 직전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부장에게 체면이 있으니 시계는 빼자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장은 이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라서 당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전 부장이 사전에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질문지에는 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왜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시계 얘기를 꺼낸 건지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당시 조사가 끝나고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전 회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박 전 회장이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저도 감옥 가게 생겼다.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 전 부장의 주장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망신 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장, 이와 관련한 얘기도 이번에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인규 전 부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인사 등이 잇따라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이른바 도덕적 타격을 가하자 이렇게 요청해 왔지만 자신은 거부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시계라는 표현이 없고 이건 최초 보도한 한 지상파 방송사가 처음 쓴 말이라고 책임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보도가 나간 다음 기자들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어차피 봉하마을 사저 밖에 논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굳이 정정해 줄 경우에 시계 수수 사실만 확인시키고 오히려 더 희화화될 것 같아서 당시에는 어떠한 확인도 해줄 수 없었다고 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일부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 측 특히 친문,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아주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요.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론 보도만 얼핏 보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변호 활동을 했던 뭐 한 거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면서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이인규 전 검사는 정관 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사들 접촉해가지고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라는 게 그게 바로 정관 예우입니다. 이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이인규 전 부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그동안 왜 도망 다녔느냐,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니 복귀한 거냐,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부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미국으로 떠나 있었던 거, 그걸 전재수 의원이 이제 도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인규 전 부장이 왜 지금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냈는지 그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죠. 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4년 만에 회고록을 낸 이유에 대해서 지난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릴 때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은 CCTV로 녹화돼서 영구 보존돼 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의 이 회고록은 오는 20일 날 출간될 예정인데요. 지금 공개된 내용들은 책의 일부라서 20일 책이 발간된 이후에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그 회고록 내용이 알려졌지만 아직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유족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데 노무현 재단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고 향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이 나오면 추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인규 전 부장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이제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세트 그다음에 아들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이제 140만 달러 받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의 다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만 달러 노 아들과 그다음에 조카 사위가 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는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책에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검 중수부장 수사 책임자가 터뜨린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검찰 정권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인규 검사장이 이걸 한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권양숙 여사 등 그 유족들이 과연 이인규 검사장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10몇 년 전에 그 묵었던 그 기록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그 노무현 재단이나 그 유족들이 대처를 하실지 그것도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법적인 논란은 뭐 차후에 일어나겠지만은 이러한 의도 자체가 이거 수사 책임자가 책의 어떤 수사의 비밀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해서 이걸 다 밝힌다는 것이 저는 일단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요. 참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시면서 대선 기간에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같은 검찰이었던 이 전 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 그리고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뭐 그냥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수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뭐 어떠한 과거의 수사 내용들이 이렇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 자체로 수사의 적절성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책의 출간 자체가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부적절하다 보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이른바 사실역시 그러니까 사실을 그 가리켜도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해도 그 혐의가 인정이 됩니까?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지만 그게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돼버리면 그 수사 문제가 다시 들춰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회고록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기소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의 소식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모 씨가 가족 비리를 연일 폭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요 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도중에 이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는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에 자신의 SNS를 통해 1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고 방송을 시작했고요. 방송 도중에 전 씨는 각종 마약의 명칭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까지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전 씨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하다, 무섭다, 살려달라 하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거나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는 모습까지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욕 현지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 씨의 집에 들어와서 끌어내면서 방송이 중단이 됐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관련해 지난 15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 투약을 고백했었던 전 씨의 목소리까지 듣고 옵니다. 혹시 약했냐고요? 약했습니다. 약을 먹고서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울증 약이 아니라 마약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전 씨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 씨가 이제 호흡이 곤란해서 좀 위중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걸로 그렇게 후속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전 씨의 형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호흡도 잘 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쨌든 지금 전 씨 폭로의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전 씨는요, 이 자신한테만 수십억 원의 돈이 흘러들어왔다 이러면서 가족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SNS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이어온 전 씨는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선 자신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1년에 몇억 원씩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자금 때문이라면서 본인에게만 수십억 원씩 자산이 흘러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등 국내 회사 주식과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다면서 모두 몇십억 원대 규모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이런 비자금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건 자금 출처를 서류상 지인으로 꾸미는 등 장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 대통령 경호관 출신이 대표인 회사 역시 명의만 그렇고 실제는 전 씨 일가 소유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관련해 전 씨 목소리와 웨어밸리 측 관계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직원이라 말단이라 그런 거 없어요. 전 씨가 이렇게 지목한 이른바 이제 웨어밸리라는 회사는요, 이미 과거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추징을 당한 그런 또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전 씨가 지목한 웨어밸리는요,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 씨가 지금도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특별 환수팀을 꾸려서 이 회사에 전두환 일가 비자금이 흘러든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씨는 아버지 형제들인
전재국 씨와 전재만 씨 그리고 사촌들이 이 물려받은 건 더 많다면서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만 수백억 원 규모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전 씨가 앞선 폭로보다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비자금 통로로 사용됐다는 이제 회사들의 이름까지 제시를 했는데,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 최측근인 한 관계자는요, MBN에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비자금 흐름은 모두 확인됐다. 전 씨의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 역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재용 씨는 MBN에 아들인 전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폭로를 하기 전에 자기에게 협박 전화까지 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전 씨는 방송에서요, 또 자신의 폭로가 나온 뒤에 이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전 씨는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캡처해서 공개하면서 가족이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메시지에는 돌아와라 제발 이 할미 품으로, 이 할미도 유방암 2기라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함께 최선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씨는 이 여사 외 가족들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내가 자진해 한국에 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전 씨는 이 같은 가족들의 연락에 소름이 끼쳤다면서 지난해 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부 문자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다뤘었는데요. 이 전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데다가 또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 만큼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 이게 또 다시 가능할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확정한 추징금은 2,205억 원인데 현재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만 이제 추징이 된 상황이고 여전히 900여억 원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서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이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러면서 남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 역시 말뿐이었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서 5.18 관련 재판 등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전재국 씨의 당시 모습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가 좀 해주라. 어쨌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내지 않고 숨진 그런 이제 그 추징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추가로 환수가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는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미납 추징금 900여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재작년 11월에 당사자인 전 대통령 사망하면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추징을 계속하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논란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전 씨의 폭로를 계기로 한 이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더라도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이번 폭로에 대해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그 숨진 상황에서의 그 추징금 추가 환수가 과연 가능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한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두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 씨의 말을 단순히 횡설수설한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한다? 이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추징금은 상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결이 그 대법원 판례일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그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심은 많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해 주시죠. 기존에 밝혔다시피 정권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이 추징에 대한 강도를 게을리했다는 사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발의돼 있는 어떤 전두환 3법에 대한 문제, 물론 당사자가 고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지만은 생존에 있을 때 일단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법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전두환 일가가 역사와 국민들에게 반성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강제 추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머지 추징금이라도 자원해서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정말 그나마 조그마한 반성의 시작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간단히 지금 전두환 대통령 손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자가요 17일 오전 한때 그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 이런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쯤에 그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숨을 안 쉰다고 한다.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낮 12시쯤에 다시 공지가 올라와서 호흡이 돌아왔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알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손자의 폭로, 지금 가족들의 비리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그 지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지인들의 범죄 의혹까지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이제 현역 그 장교 군인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국방부가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네, 전 씨는 지인들의 일탈을 폭로하면서 친형의 친구이자 현역 군인인 A 씨는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고 또 다른 지인 B 씨는 사기꾼의 성범죄자로 현재 장교로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주 안에 끝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사나 수사 진행 단계는 아니라면서 주장 제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당사자들에 대한 업무 배제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단계여서 이 업무에서 배제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그 지인들의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폭로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지인들도 또 어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역시 그 반박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